자, NLP 부교리에 해당되는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지금 1번부터 21번까지 쭉 갈 텐데요. 오늘 이걸 다 마쳐야 집에 가는 겁니다. 자, 1번에 봅니다. 기억을 저장한다. 예, 우리 잠재의식은 기억을 저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까지도 저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태어나기 난 이후에 기억을 저장한다는 건 다 이해를 하실 걸로 믿어요. 당연히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뭐 경험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태아 시절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그랬었는데 아기는 엄마 뱃속 안에 이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책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믿느냐면은,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5명에 한두 명 꼴은 꼭 뱃속 안 태아 시절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대인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뭐 폭행을 당했거나 심한 시집살이를 했거나 이런 이제 여러 환경 속에서 엄마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엄마의 불안 심리가 뱃속 안에 있는 아기한테 그대로 전해져서 아기가 그 불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지금도 불안하고 대인공포증, 발표 불안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치료하기 이전에는 태어난 이후에 어떤 기억을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 근데 희한하게 그 엄마 뱃속 안에 일을 치료를 하면서 대인공포증, 발표 불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부산에서 어떤 여자분을 치료했는데 이분 또한 그렇게 좋아졌어요. 태어난 이후에는 저 처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을 치료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이 그것도 이제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 같은 너무 잘생긴 국어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추앙을 받고 이렇게 뭐 팬클럽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나한테 책을 잘 못 읽었다는 이유 때문에 막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은 이제 긴장, 떨림, 불안이 심하다라고 해서 그거 제가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치료가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발표 자리에 있었는데 또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쩌면 태어난 이후의 문제가 아닌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이해해야 된다. 우리 무의식은, 자,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 혈통, 엄마 뱃속 안에 태아, 태어난 이후에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믿고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태아 시절 5개월로 가더라고. 5개월 간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엄마가 아버지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한 거죠. 당해서 막 불안해하고 그 불안 심리가 뱃속 안에 있는 아기한테 그대로 전해져서 막 눈이 막 떨리는 거예요. 뱃속 안에 5개월 하는 순간 눈이 막 떨려,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면서 완전히 해결됐죠. 근데 이분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무슨 뱃속 안에 일을 기억해, 이렇게 전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이 워낙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믿게 됐죠. 뱃속 안에 그런 일로 인해서 현재 불안이나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이라는 것도 저는 원래는 믿지 않았어요. 전생을 믿지 않았는데, 근데 시간선 치료나 또 최면을 통해서 전생을 치료하다 보니까 의외로 전생을 치료하면서 발표 불안이나 대인공포증이나 이런 문제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오행자 선생님이 잘 아는 분 중에 옛날 1% 아침에 사업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함동일 선생님. 와, 함동일 선생님 기억하시네. 함동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는 CEO 대표이사예요. 근데 앉아서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이제 뭐 몇 사람 앞에서 막 그 회의를 주관하거나 뭐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떨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체면 치료를 한다고 이제 체면을 걸었는데, 네, 전생 유도를 아마 했었고요. 제가 전생을 가니까 전생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귀에 뭐가 들린다는 건데, 그게 어떤 소리냐면 떡새야 떡새야 떡새라는 소리가 들리는, 떡새. 그래 가보니까 500년 전에 이분이 이제 떡새라는 하인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냥. 이제 떡새라 하인의 삶을 사는데 이 떡새가 너무너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이제 떡새가 너무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그 마님도 떡새를 좋아하고, 같은 그 하녀 중에 또 떡새를 좋아하는 하녀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마님의 딸도 떡새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떡새는 그 중에 이제 마님의 딸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이 마님의 딸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떡새하고 마님의 딸이 야반 도주를 했어요. 야반 도주를 하니까 이 마님은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떡새를 또 자기 딸하고 같이 이제 눈이 맞아 도망쳐버렸네. 이게 질투심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뭐 여러 기분이 교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떡새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떡새를 잡아서 몽성말을 해서 이제 하인들에게 몽둥이 맞아 죽어요. 떡새가 죽고 이제 그 마님의 딸은 산에 가서 이제 목매다가 자살을 해. 그리고 이제 그것도 같은 하녀 중에 좋아하는 하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녀는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돼요. 그게 전생의 끝이에요. 근데 이번 삶에 보니까 자기 그 이제 회사 운영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자기를 엄청 괴롭히던 상사가 있을 때요. 그 상사가 누군가 보니까 그 전생의 마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동열 스님도 결혼을 2번 했거든. 이제 전처가 있고 후처가 있는데 전처가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한 이후에 무슨 뭐 인도인가 어디 여행을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처가 자살을 했다는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전처가 전생에 쉽게 말하면은 같이 야반 도주했던 마님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해서 지금 잘 살거든요. 아들 둘이 낳고. 근데 잘 사는 지금 현재 와이프가 누구냐면요. 절에 들어가서 그 비곤이 되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전생을 이제 보고 전생에 이제 교훈을 얻고 어떻게 이제 전생을 이제 보고 교훈을 얻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발표 불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거 심해도 발표 불안이 없어졌다는 거죠. 저도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러한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왔어요. 안 믿겨지죠? 근데 전생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함동열 선생님처럼 전생을 아주 뚜렷하게 스토리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돼요. 근데 또 전생을 좀 어렴풋하게 뭐 그랬던 것 같아, 뭐 비구니였던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뒤주에 갇혀서 사도 세자처럼 내가 죽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아무리 전생을 보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 함동열 선생님은 그 3분의 1에 속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떡새라는 전생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발표 불안증이 없어졌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전생의 문제가 현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발표 불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관계 속에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옛날에 제가 또 전생 공부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유도 없이 목이 잠기고 좀 말만 하면 목이 잠기 말을 못하고 목이 아프고 편도선도 걸리고 이런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왜 그 목이 아픈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목이 아픈 거 관련된 전생으로 갑니다 해서 유도를 했는데 이분이 병자호란 때로 가더라고요. 병자호란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청나라 장수였어요. 청나라 장수인데 우리 조선 쪽에 어떤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을 목에 맞은 거예요. 그 목에 맞아서 막 아파하면 죽고 가는 이런 장면을 떠올렸는데, 그걸 어쨌든 떠올리면서 그 이후에는 목 아픈 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냥 전생에 그랬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런 그렇죠. 예, 아는 것만으로도. 예, 전생을 아는 것만 해도 현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전생 치료의 그 효율성을 그 처음 입증한 사람이 브라이언 와이어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미국의 정신과 의사거든요. 브라이언 와이어스, 이분이 정신과 의사라면 미국 같은 건 실용주의 문화 아닙니까? 이분은 또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을 처음에 안 믿었죠. 그래서 책을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근데 이 정신과 의사로서 체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름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여자인데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불면증, 뭐 자살衝動, 뭐 정신병이라는 병은 다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체면 유도할 때마다 계속 전생으로 가는 거예요. 전생으로. 뭐 흑인 한여의 전생, 뭐 또는 창녀의 전생, 묻지마 살인자 희생자의 전생,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전생을 보는 과정에서 이번에 우울증이 없어지고 뭐 공황장애가 없어지고 불면증이 없어지고
계속 점진적으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냐. 거의 열 몇 번의 전생을 봤나? 그래서 이제 이 브라이언 와이어스가 처음에 전생을 안 믿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책을 쓴 거죠. 이게 1980년대 미국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전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생에 있다 쪽 A, 없다 쪽 B, A, B에 계속 전생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 하도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계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전생이 있고 없고 뭐 중요하냐. 근데 전생이라는 그 기억을 머리에 떠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우울증이 없어지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공황장애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전생 치료의 효과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만들어낸 전생이건 실제 전생이건 관계없이 전생 치료 효과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생 치료 협회가 만들어졌죠. 미국에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생 치료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도 있고 뭐 여러 종교관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런 걸 좀 자 뒤로 밀쳐놓고 전생 있다 없다를 떠났어.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을 머리에 떠올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 정신의 문제가 치료될 수 있다면 좋아질 수 있다면 전생 치료는 인정을 하자. 그리고 우리 무의식 속에 그 실제 전생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는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자고. 그래서 무의식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우리 무의식 안에는 태어난 이후의 기억도 있고 엄마 뱃속 안의 기억도 있고 또 전생에 대한 기억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혈통상의 기억도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무의식이 우리 무의식의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성격이나 이 골격만 닮는 게 아니라 무의식도 닮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럼 나도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대인공포증이 있어. 나도 대인공포증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우울증, 아버지의 대인공포증, 할아버지의 뭐 이런 것들이 혈통을 타고 우리한테 그대로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믿자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저는 이걸 임상을 하면서 제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도 물음표였어요. 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숱한 사람들 치료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 계속 오더라고요. 혈통 치료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계속 오고 어떤 혈통도 아버지, 뭐 할아버지,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쪽에 어떤 기억을 치료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믿게 됐죠. 그래서 실제 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어쨌든 혈통의 기억도 무의식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혈통의 치료를 여러분들 믿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무의식의 부정적인 패턴을 치료를 함으로써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도 좋아지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 아래로 내 아들도 좋아지고 또 아들의 손자, 손녀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 NLP 배울 때. NLP를 배운다는 것은 위로 3대, 아래로 3대, 좌우로 3대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내 마음이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모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들, 딸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그리고 형제, 자매한테 같이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파장,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엄마라면은 엄마로서 우리 아들, 딸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엄마가 가장 행복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엄마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아들, 딸의 의식 수준은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엄마가 행복한 마음 상태를 만들면 아들, 딸은 그냥 행복한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엄마는 아들, 딸, 자녀들과 아주 깊은 마음의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원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녀분들한테 애틋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내 마음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도 우리 딸이 좀 의식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하는데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연합을 하면 빨리 학습을 한다.
자, 이 연합을 하면 빨리 학습을 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또 우리 무의식 속에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경험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험에 관련된 것은 빨리 연합이 되고, 즉 빨리 몰입이 되고, 빨리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그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릴 때 한 뭐 5살, 6살쯤에 미국의 LA에서 한 1년 살다 왔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중학교에 들어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갔다 오지 않는 사람하고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단지 1년을 살았던 그 이유 덕분에 그 1년을 살았던 그 미국의 기억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영어에 몰입하게 만들고 빨리 학습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전생에서 전생에 살면 여러분 전생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전생의 기억 중에 우리가 뭐 음악가의 재능 기억이나 또는 미술가의 기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음악가의 전생을 살았는데 지금 피아노를 만났어. 피아노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모차르트가 이제 그런 경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모차르트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안 배우고도 연주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천재라고 해요, 천재.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4살 되면서 바로 피아노를 막 쳤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모차르트가 그 이전 전생에서 피아노 연주가의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살 때 난 전생의 기억이 혼재하기 때문에 피아노 보니까 나도 모르게 피아노 잘 쳤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그 부산에 지금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어를 한 5개를 그냥 막 그 유창하게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중국어, 뭐 일본어, 뭐 스페인어, 전혀 배운 기억도 없는데 그냥 태어나서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를 외국어를 잘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아마도 이거 추측컨대 그 전생에 살면서 뭐 어떤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거나 여러 외국어를 구사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전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다면 빨리 배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 NLP도 마찬가지로 뭐 NLP 이전에 여러분들 뭐 단전 호흡을 했거나 마음 수련을 했거나 명상을 했거나 뭐 어떤 불교 쪽에 뭐 불교 공부를 했거나 이렇게 마음 쪽에 공부를 한 사람 NLP를 배워. 그럼 NLP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잘하겠죠.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과 관련된 경험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빨리 학습을 한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천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은 뭐 다 키웠으니 상관없지만 만약에 다시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면 3살, 4살 때의 그 애가 뭘 좋아하는지 잘 보는 거예요. 뭘 잘하는지. 3살, 4살 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뭐 음악을 잘하는지, 뭐 책을 잘 읽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위주로 좀 키워주면 어떨까요? 아마 그것은 막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과 관련된 경험일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키워준다면은 좀 천재적인 자녀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생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뭐 재미삼아 이런 것도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생을 한 3개, 4개 정도를 보면 전생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했는지 또는 뭐 군인으로서 장군 생활을 했는지 뭐 또 내가 선비로서 뭐 글을 썼는지 선임으로서 뭐 수도를 했는지 뭐 이런 전생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생의 공통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현생에서 내가 한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학습 코칭이라든지 뭐 진로 코칭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전생탱을 도와준다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애들은 뭐 대학 갈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체면 걸어가지고 전생을 한 서너 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생에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럼 이게 코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참 많아. 자, 이런 분들 좀 전생을 몇 가지를 보면서 전생에 했던 그 직업과 관련된 쪽으로 도움을 준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전생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 교수님하고
봤잖아요. 우리 아들 전생 이렇게 볼 예, 때 예. 그 제가 주막집 주모 맞아, 맞아. 주막집 주부였어. 주막집 주모도 했었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전생에 되게 외로움을 하는 근데 그 목매달아 죽은 전생을 봤어요. 예, 예, 그치. 그러면서 되게 외로움을 내가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구나 가슴 시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금 사랑을 많이 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나눔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딱 지금 잘하고 있어요. 딱 잘하고 있어. 우리 오인재 선생님은 기대가 아주 많이 돼요, 제가. 딱 그 신호에 맞게 지금 잘하는 게 우리 오인재 선생님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보내는 그 신호를 잘 포착한 거지. 지금 그래서 동탁이 교육 본부장으로서 또 뭐 주모로서 주모가 아니라 밥순이 밥순이로서 아주 잘하고 있죠. 내가 볼 때 아주 잘하고 있죠. 아마 이번 생을 멋지게 살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이제 연합을 빨리 학습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과 관련된 경험은 빨리 연합을 빨리 학습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3번하고 4번하고 3번을 볼게요. 3번. 자, 모든 기억을 조직화한다. 조직화한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선 치료를 배우면은 이제 시간선이 내재 시간형이냐, 통과 시간형이냐, 뭐 이런 걸 우리가 따집니다. 과거의 기억이 머리 앞쪽에서 나느냐, 머리 뒤쪽에서 나느냐, 뭐 이걸 따지거든요. 저 기억의 저장소가 머리 앞쪽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머리 뒤쪽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 이해가 안 되죠? 예전에 그거 하면서 저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편안하게 눈 한번 감아봐봐요. 눈 감고, 자, 심호흡합니다.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자,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뭐, 화장실 갔던 일일 수도 있고, 물을 마셨던 일일 수도 있고, 뭐든지 좋아요. 그 기억이 머리 앞쪽에서 나요? 머리 뒤쪽에서 나요? 기억의 장소를 찾아보세요. 그게 머리 앞쪽에서 나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오케이. 머리 뒤쪽에 나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오케이. 또 이번에는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NLP 공부했어요. 그 지난주 NLP 공부한 거는 아마 같은 방향이지만 조금 멀어져서 기억이 나죠. 조금 멀어져서 기억이 날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두 번째 기억의 장소에 점을 하나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한 1년 전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년 전. 1년 전 이맘때에 어떤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뭐 회사 일도 좋고 집안 일도 좋고 또는 뭐 개인적인 어떤 거라도 좋아요. 1년 전. 그거는 기억이 어디서 나죠? 그것도 좀 비슷합니까? 비슷한 방향에 좀 멀어지죠? 세 번째 점을 찍으세요. 이번에는 더 멀리 가겠습니다. 우리 뭐 대학교 졸업이나 뭐 또 결혼을 했던 뭐 시점이나 뭐 언제나 좋아요. 한 20대 일을 한번 돌려볼게요. 20대. 자,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이것도 아마 같은 방향이 조금 더 멀어지죠. 네 번째 점을 찍으세요. 이 네 개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고 상상하세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나요? 이게 바로 이제 과거의 시간선입니다. 자, 이 과거의 시간선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보세요. 굵기는 어느 정도 굵기인지, 밝기는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 기억되었으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이번에 미래 시간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뭘 하고 싶은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뭘 하고 싶은지. 아마 미래는 머리 앞쪽일 겁니다. 머리 앞쪽인데 과거와는 좀 다른 방향이 머리 앞쪽이죠. 첫 번째 점을 찍고 일주일 이후 다음 주 일요일 우리 다시 모일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모이는 상상하세요. 네, 그것도 두 번째 점을 찍으세요. 이제 더 멀리 안 가봅니다. 자, 자, 12월 크리스마스나 뭐 내년 1월 1일 신정을 생각해도 좋아요. 그때 뭐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떠오르면 거기 갔다 갔다 하시고 또 세 번째 점을 찍습니다. 이제 10년 이후를 한번 가볼게요. 10년 이후에 아주 멋진 NLP 상담사로서 또는 동기부여 강사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떠올려봅니다. 그것도 같은 방향이 더 멀어지죠. 네 번째 점 찍으세요.
이 네 개의 점이 또 하나의 나란히 선으로 연결되었다 상상합니다. 이 선은 어떤 색깔의 밝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또 올려봅니다. 이건 미래의 시간선이에요. 자, 이 시간선이 만들어졌으면은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 뜨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시간선을 지금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기억의 저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그 과거가 머리 뒤쪽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앞쪽이란 말이에요. 장소가 좀 틀리죠. 여기 보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머리 앞쪽에 있다. 이건 통과 시간형이라고 그래요. 통과 시간형. 화면 보세요. 화면. 통과 시간형. 순서와 계열이고 과거는 분리되어 기억이 된다. 이분은 주로 시간 계획이 중요하고 시간 관념이 강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가 머리 뒤쪽에 있잖아요. 과거는 머리 뒤쪽에 있고 미래는 머리 앞쪽에 있다. 이거는 과거는 연합되어 기억이 된다. 주로 내재 시간형으로서 시간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 과거가 현재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현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기억의 구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선 치료할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참고를 하세요. 기억의 장소가 사람마다 틀리구나. 기억이 사람마다 다르게 조직화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요? 뭐 더 필요하세요? 그럼 제가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을 같이 보세요. 4번, 5번, 6번. 자, 4번에 미해결된 부정적 정서를 가진 기억을 억압한다. 그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5번에 억압된 기억을 해결 목적으로 드러낸다. 시작. 6번에 억압된 정서를 보호 목적으로 보관한다. 시작. 예,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설명 잘 들으세요. 자, 6번부터 설명 듣습니다. 자, 우리 무의식은 보호 목적으로 어떤 감정을 억압을 할 수가 있어. 보관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보관.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난로가 있어, 난로. 자, 우리 아기 시절에 난로에 손을 대어서, 이걸 난로라고 볼게요. 이게 난로에 손을 대니까 뜨거워요. 화상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난로가 뜨겁다는 걸 기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좋을까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억을 해야 난로를 다시 만지지 않겠죠, 아기가. 만약 기억을 못한다면 계속 난로를 만졌어? 아마 손이 타서 없어질 거야. 마찬가지로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발표하다가 긴장하고 떨었던 기억이 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긴장 떨림을 초3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기억을 못하는 게 좋아요? 기억하는 게 좋죠. 그래야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거나 발표 자리를 피하거나 어쨌든 자기 자존심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점으로 본다면은 긴장 떨림 불안을 보관하는 게 기억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 뜨거운 이 난로에 대한 화상 이런 것도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단기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목적. 그래서 6번에는 단기적 목적으로 하고 함 적어봐요. 단기적 목적. 단기적 목적.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이제 두려움이나 뭐 불안이나 뭐든지 다 기억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었잖아요. 여전히 난로가 두려워서 난로 가까이 못 간다면 이건 뭐예요? 문제잖아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아니 초3 때 떨었지만 지금도 계속 떨리면은 발표를 떨리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 해결. 그래서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의 관점에서 하나 바라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긴장이나 불안이나 아픔을 기억하는 게 좋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보관을 목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때의 아픔, 그때의 고통, 두려움을 계속 드러낸다면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즉 해결 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5번, 6번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5번은 장기적 목적이라고 적었나요? 네, 장기적 목적으로는 이거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 그게 4번이에요. 이렇게 해결을 목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계속 안 해. 그러면 4번이 되는 거죠. 억압이 되는 거예요. 억압. 억압은 뭐가 되죠?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되는 거죠. 자, 억압, 화살표, 엉어리, 화살표, 한, 화살표, 화병. 자, 화병의 일종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문제예요. 화병의 일종이 뭐 대인공포증,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정신적 문제.
자, 두 번째, 과식, 폭식, 중독 이런 어떤 식이요법의 문제. 그 다음에 심장병, 뭐 요통, 뭐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이런 신체적인 문제. 이게 다 화병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김원주 선생님은 지금 다이어트 코치인데요. 계속 먹는 사람, 먹는 걸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과식, 폭식. 결국 이건 화병의 일종이거든. 화병. 억압된 부정적 정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억압된 부정 정서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병으로 연결된 거예요. 화병의 일종이 과식폭식이에요. 탄수화물 중독이죠. 모든 중독증도 화병의 일종입니다. 자, 살찐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화병의 일종입니다. 살찐 사람들.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불면증이 있죠. 그게 저도 약간 마음에 뭔가 웅거리들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럼요.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또 수면이 안 되니까 또 또 낮에는 먹죠.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니까 또 먹고 약간 악순환의 고리. 악순환이 되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요.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스트레스에 민감하거든요.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우리 몸에 부신이라는 조직이 있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아드레날린, 코티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선 소화기관 자체에 자극을 줘버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야, 소화기관 자체가 탄수화물을 원한단 말이야. 탄수화물 섭취를 하게 되죠. 근데 못 먹기도 하잖아. 못 먹기도 하지. 예, 이제 그건 너무 긴장이 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응. 먹으면 바로 체한다거나 음.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두뇌에 포도당이 급속도로 없어져 버리거든. 포도당이 없어져 버리면 포도당을 필요로 해.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마음의 허기를 느끼고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당류, 포도당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포도당을 빨리 섭취해야만 피에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여러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부정적 정서가 해결 목적으로 드러났는데도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다 방면에 뭐 정신적, 신체적 또는 어떤 식이요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해결 목적으로 어떤 억압된 정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이 뭐냐? 바로 체면 치료를 하거나 NLP 치료를 하거나 또 그에 뭐 어떤 신체적으로 우리 웃음 치료를 하거나 뭐 어쨌든 간에 치료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설명을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을 묶어서 봅니다. 신체를 운용한다고 신체를 보존한다. 자, 신체를 운용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무의식은 자, 완벽한 종합 건강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무의식은 완벽한 종합 건강 청사진을 갖고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자연 치유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치유력.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몸은 알아서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의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걸 우리가 이제 신호를 포착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해서 무의식은 어떤 신체 정상을 통해서 신호를 보낸다 그랬죠. 뭐 몸살은 뭐 3일 동안 쉬어라, 과로하지 마라, 예를 들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자, 우리 무의식은 신체 정상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은 신체를 운용할 수 있는 이 종합건강청사진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몸살인데도 계속 과로를 한다든지, 배가 계속 모르는데도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한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데도 계속 변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완전한 변이 논다든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호에 맞게 음식 섭취나 운동이나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신체를 운용한다는 거는 그 우리 신체와 라포를 형성해서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지면은 우리는 100세,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비교해도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이런 느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욕심이 이제 배가 부른데도 맛있으면 막 더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신체에서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신체 신호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NLP는 이 신체의 신호를 무시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패턴 깨트리기를 해야 돼. 패턴 인터럽션. 보통 때는 배가 고프지 않다가 갑자기 음식점 간판을 보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음식 간판을 보는 순간 자 마음속에서는 맛있는 음식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서 맛있으라 느낌이 들고 먹고 싶으라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럼 저 음식에 들어가야지 라고 결단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나름대로 그 어떤 음식을 먹는 어떤 음식 전략 이른바 비만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죠. 음식 간판을 보는 순간 뚱뚱한 돼지 같은 나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어. 정말 이 모습은 지랄 같아. 정말 보기 싫어. 짜증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음식점에 가지 말고 이제 내가 운동하러 가야지. 운동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가볍고 몸이 너무 상쾌해. 이 느낌을 가진다면은 간판을 보더라도 음식점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음식점 간판을 보는데 마음속에 어떤 내부 표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전략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다이어트 전략이라는 파트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를 보존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충동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엄마야!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나도 모르게 뒤로 피하지 않나요? 자, 이 피하는 힘은 내가 피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게 높은 감나무에 제가 평상을 만들어 갖고 이게 자다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한 2m 정도로 떨어지면서 내가 이대로 떨어지면 목이 부러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바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머리가 안 부딪히고 여기 어깨, 등, 허리, 엉덩이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한 2m인데 이게. 근데 약간 등이 찰가셨는데 전혀 뭐 뼈도 부러지지 않았고 저는 다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엄마한테 제가 1대 종아리를 막 맞았죠. 감나무에서 떨어졌던 기억이에요. 근데 이 떨어졌을 때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아마 머리를 부딪혔을 거예요. 제 느낌이. 그러면 제가 뇌출혈이나 뭐 목이 부러졌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자, 이게 머리를 이렇게 하는 힘은 뭘까? 내가 의식을 해서 그럴까? 아니면은 본능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아마 본능일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저 개인 사생활이 다 노는데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이제 이런 나무가 있으면 여기 그네를 띄잖아요. 그네. 새끼줄 꼬아가지고 그네를 띄는데 하필 제가 혼자 뛴 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우리 옆에 옥이라는 누나가 있었어.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아. 이 옥이라는 누나가 난 앉아있고 위에서 옥이 누나가 이제 막 그대로 부른 거예요. 근데 새끼줄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는데 그 옥이 누나는 이제 뛰어내렸죠. 나는 근데 이게 붕 날아서 저 건너편에 있는 나무에 부딪혔어요. 저 건너편에. 근데 이 나무에 보면 나무 갱이가 이렇게 많아. 갱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를 자르고 뾰족한 놈이죠. 그 갱이에 그대로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 이 정도까지. 여기. 완전히 이게 사타구니죠.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중요한 부분을 피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랬죠. 어떻게 찔려도 그 길을 찔렸냐. 그거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그때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뭐 이제 뭐예요, 밥 있잖아, 밥을 찌어가지고 막 부쳐가지고 막 이렇게 고름을 짜내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도 흉터가 커요. 흉터 한 이 정도 있어요. 그 어릴 때 이제 제가 사고 경험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중요한 부위를 피해서 이겼지? 중요한 부위를 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제가 볼 때 본능일 것이다. 이제 무의식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도 최대한 중요한 부위를 피해서 아마 나무에 부딪혔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이게 여기 보면 제가 흉터가 또 있어요. 잘 보면 여기 흉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골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비포장도로 이제 신장로라고 그래요. 신장로에서 이제 그때 옆에 또 누구라 했더라. 어쨌든 숨바꼭질 한다고 막 뛰어노는데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뾰족한 이런 돌이 있었어. 그대로 이게 뾰족한 돌에 부딪혔는데 여기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도 한 이 정도 파였죠. 근데 하필이면 이 눈이나 이런 데는 피해서 왜 여기 부딪혔을까 생각해요. 자, 눈을 피하고 여기를 부딪힐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순식간에 넘어지면서도 순식간에 뾰족한 그런 데를 눈을 아마 피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잘 안 다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다치더라도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 다치지, 중요한 부분을 잘 안 다치죠. 뭐 코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 피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힘이 우리 무의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무의식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무의식을 신뢰를 하면은 우리 무의식은 이렇게 신체를 보존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사고에서는 잘 안 죽습니다. 예, 믿으세요? 믿습니까? 네. 자, 그 8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봅니다. 9번. 자, 정서의 영역이다. 시작. 정서라는 것은 뭐냐면 무거운 감정. 무거운 감정. 내 의지로는 잘 안 되는 무거운 감정을 정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앞서 우리 공부했던 무의식적인 반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무거운 감정이 나는데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막 잠이 안 오고, 나도 모르게 막 두렵고, 나도 모르게 죽고 싶고, 자, 나도 모르게 통제되지 않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부정적 정서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 정서는 무의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의식적인 노력은 안 돼요. 발표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떨리고 긴장이 돼. 이거 무의식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훈련을 100번, 1000번 해도 잘 안 됩니다. 뭐, 그 세월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배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두렵다 말이죠.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지. 배를 100번, 1000번 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는 정서의 영역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10번을 봅니다. 자, 고도로 도덕적인 존재이다. 시작. 도덕적인 존재이다. 네, 이 도덕적인 존재란 도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객관적인 도덕성이 아니에요. 자, 우리 무의식은 어릴 때에 주관적인 도덕성을 고수한다. 고수한다라는 것은 계속 지키려고 고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 무의식은 어릴 때에 주관적인 도덕성을 고수한다. 주관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도덕성일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는 이 주관적인 도덕성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 이런 거죠. 어릴 때에 남자들은 다 늑대야. 남자들은 다 늑대야. 이런 생각 많이 했죠. 남자들 다 늑대야라고 어릴 때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나이가 40, 50이 되어도 남자들을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남자를 좀 사기꾼이나 좀 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릴 때 부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부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나이가 들어도 부자를 썩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또 변화를 한다는 것은 낙타구멍에 뭐지? 낙타구멍에 뭐 넣는 거다? 바늘구멍에 낙타, 예, 바늘구멍에 뭐라고?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기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어릴 때부터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자 되는 걸 포기하겠죠. 이게 이제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잘못된 이 부정적인 도덕성을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할 수, 아 나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부자 되기는 걸렸어. 자,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자가 안 돼요. 옛날에 이제 저한테 치료받았던 사람이 하나 예를 든다면은 이분은 30대 중반인데 화장을 안 해요, 화장을. 그리고 커트머리에 청바지에 티, 남녀의 구분이 되지 않는 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립스틱도 바르지 않아요. 기초 화장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을 치료를 해보니까 이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나는 여자라는 것이 남자들에게 뭔가 놀림을 받는 좀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자라는 느낌이 싫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성스럽다라는 손해 보는 것이다 이런 도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치료를 해보니까 이분이 경기도 포천시에 어릴 때 살았는데 포천시에 뭐가 많죠? 군부대가 많잖아. 근데 이분이 얼굴도 예쁘장해요. 그래서 교복 치마 입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군대 훈련을 마친 군인들이 막 지나간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이른바 농담 따먹기를 한 거예요. 네, 막 반쯤에 농담을 할 수 있잖아 남자들, 그죠? 근데 그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농담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이 여학생은 교복 치마를 안 입기 시작했어요. 긴 체육복 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학교로 가서 학교 화장실에서 교복 치마를 갈아입고 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학교 마침 집으로 갈 때 항상 또 바지를 입고 집으로 가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0대 또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치마를 입지 않아요. 항상 바지, 티. 그게 35살까지 온 거예요. 근데 35살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는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제 온 건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15살 때 그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남자 군인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었고 그때 교복 치마를 안 입고 체육복 바지를 입고 학교를 다닌 것은 정말 맞는 일이다. 그건 옳은 일이다. 근데 지금은 35이 아니냐.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선택의 여지도 더 많고 지금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치마도 입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런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15살 때 그 도덕성을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간선 치료를 해서 제가 변화를 시켜드렸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어릴 때에 어떤 충격적인 어떤 상처를 받은 분들, 뭐 성적인 수치심, 뭐 또는 어떤 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릴 때 관념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지존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지존파의 김기환이는 왜 지존파를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요. 이것도 어릴 때의 부정적인 도덕성이거든요. 초3 때 돈이 없어서 육성회비를 내지 못함으로써 담임선생님한테 뺨을 20대를 맞고 부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부자가 아닌 것이 문제야. 이 부자를 다 죽인다라는 거, 부자들은 다 나쁘다라는 그 부정적인 도덕성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5살이 되면서 지존파를 만들었고 이렇게 사회를 정말 놀라게 만들었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도덕성, 이 도덕성 때문에 우리가 범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봐요. 나에게 혹시 어릴 때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즉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나만의 도덕성은 뭐가 있나? 그런 걸 한번 따져보시라. 혹시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 싫다든지. 네. 근데 오행자 선생님은 뭐 제가 볼 때 좋은 거니까 제가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로지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도덕성이잖아요. 이 땅에 고통받는 아픈 여성들을 위해서 난 내 삶의 에너지 바치겠다. 나쁜 거 아니죠. 테레사 스님 또한 좋은 도덕성을 가졌죠. 그 길거리에 죽어가는 흑인 여자를 보면서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그 흑인 여자를 안고 나는 이 버림받은 사람들 위해서 내 생의 에너지 바치겠다. 이것 또한 도덕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좋은 거니까 고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돈을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아.
돈을 벌면은 뭐 왠지 모르게 죄를 짓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건 누굴 이용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고쳐야죠. 근데 예전에는 돈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불안한 거예요. 네. 되게 막 그런 불안을 느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없는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돈을 많이 벌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는 도덕성을 갖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수록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는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돈에 대해서도 좋은 도덕성 한번 가져보세요. 자, 꿈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도덕성 있잖아요. 돈이 많을수록 더 가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도덕성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세요. 그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11번을 봅시다. 자, 봉사를 즐기하며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한다. 시작. 봉사를 즐겨하며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한다. 봉사를 즐겨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무의식은 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베네핏 내적으로 선의적이다 이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 무의식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 근데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의식은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맞지? 이런 거죠. 자, 마님이 돌쇠를 고용을 했는데 돌쇠는 있는데 돌쇠한테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일을. 돌쇠 빨래해, 뭐 청소해,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돌쇠가 일을 하는데 돌쇠는 근데 일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돌쇠가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마님이 돌쇠를 고용을 했을 때는 마님이 할 일은 뭡니까? 돌쇠한테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거거든요. 오늘 뭐 논을 메워라, 모를 심어라, 타작을 해라, 나무를 해와라 이런 지시를 내려야 돌쇠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의식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우리 무의식도 내가 돌쇠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지시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돌쇠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에게 지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자, 무의식에게 내릴 수 있는 지시 명령을 전부 다 배워봅니다. 자, 무의식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 생생하게 상상하는 이미지,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소리, 귀로 듣는 소리, 손으로 쓰는 글씨, 그리고 신체적으로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지금 느낌, 현재의 느낌, 이걸 지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눈을 감았을 때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느냐 봐봐요. 지금 눈을 감았을 때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느냐. 이거 첫 번째 지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입으로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고 있느냐. 어떤 소리를 귀로 듣고 있느냐. 어떤 단어와 문장을 글로 쓰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지시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VAK, V는 visual,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미지, N auditory, 소리, 말, 언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글로 쓰는 언어와 말, K, kinesthetic, 지금 신체적으로 움직이고 접촉하고 분위기에서 느끼는 느낌, 신체 느낌, 활동, 이런 게 다 무의식의 지시 명령이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걸 이해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하는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원하는 이미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 원하는 이미지를 그릴까요?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그릴까요? 원하지 않는 거. 예,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그린다. 그래서 뭐 걱정, 불안 이런 걸 떠올리죠. 걱정, 불안, 스트레스, 짜증나는 것. 아, 이걸 없애야 되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뭐냐면 우울한 이미지를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 불안은 내 미래에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걱정, 불안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제발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발표 불안 보세요. 발표 불안이 왜 불안이 생겼나? 아,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뭘 그렸어요? 긴장하는 모습을 그렸습니까? 아니면은 자신감 있게 말 잘하는 모습을 그렸습니까? 뭘 그렸죠? 긴장하는 모습을 그리니까 긴장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은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대로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보다 뭐에 익숙해져야 된다? 단어. 문장보다 단어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긍정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긴장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잖아요. 긴장이라는 단어가 이미 긴장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야지는 긴장해야지와 똑같은 명령이 되는 거예요. 맞지?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뭘 그립니까 머릿속에? 빨간색 자동차를 이미지를 그리죠. 그런 것처럼 긴장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전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긴장해야지, 불안해야지, 실수해야지 이거예요. 자, 다이어트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 선생님 살을 빼야지 머리에 뭐가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살찐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살을 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살을 찐 이미지를 연상한다. 자, 무의식에 살이 찐 이미지를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살을 쪄야지. 살을 빼야지는 다른 말로 살을 쪄야지 말과 똑같아. 담배 끊어야지, 담배를 피하지와 똑같아. 탄수화물을 줄여야지,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말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 모든 이미지는 잠재의식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이미지를 연상을 해야 돼요. 원하는 이미지를 그려야 된다고요. 날씬한 모습, 강의 잘하는 모습, 자,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모습, 선한 영향을 주는 모습, 뭐 좋은 자동차, 뭐 좋은 집, 뭐 소통을 잘하는 모습, 어쨌든 원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다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정의 이미지 그리면 안 된다. 지금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유방희 선생님. 불안, 긴장, 떨림의 이미지를 다 없애세요 머리에.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게 기억이 난다면 그거는 치료를 통해서 분리를 시켜서 없애야 돼. 자, 지워버릴 수 있는 거 저 NLP 기법 배우면 다 돼요. 그거 다 지워드릴 수 있어요. 흐릿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각 안 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어쨌든 자, 머릿속에 상상 이미지를 무조건 긍정으로 만든다. 그게 다 지식명령. 두 번째, 언어. 자, 입으로 말하고 듣고 글로 쓰는 모든 언어 중에서도 모든 단어를 긍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긍정. 내가 입으로 말하는 단어, 귀로 듣는 단어, 글로 쓰는 단어를 긍정의 단어로 만들어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의의 수준이 의식 수준을 결정하고 의의 수준, 단어 말이다. 단어의 의의 수준이 의식의 수준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고급 의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인생 수준이 높죠. 근데 우리 앤서니 라빈스의 연구에 따르면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2000단어 수준의 의의를 사용한다는데 긍정적인 사람, 좀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 2만 단어, 3만 단어의 의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단어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만 단어, 3만 단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2만 단어, 3만 단어 수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의식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높여라. 의의 수준을 높여라. 어쨌든 그래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급 의의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되고자 하는 걸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까? 주로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죠. 저는 명강사가 되고 싶어요. 명강사가 될 거예요.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전제하에 기정사실화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기정사실화하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명강사가 되고 싶죠? 그러면 지금 명강사가 되었다라고 기정사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 저는 명강사로서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이런 NLP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특히 그래서 스피치 인사할 때 인사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동기부여를 시키는 동기부여 명강사 누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자, 동기부여 명강사 누구입니다 했을 때 이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코치 정동문입니다. 이게 제가 언제부터 한 거냐면 2003년부터 제가 한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코치.
근데 지금 변화 코치를 버렸어. 이미 다 됐으니까. 변화 코치는 예전에 이미 이제 이루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변화 코치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변화 코치청 동문이라는 이 말을 2003년부터 2010년 뭐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그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강사가 되고 싶다면 이미 명강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자, 세계 최고의 도깨비 명강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미인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좋아요. 그리고 감사일기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꼭 과거, 현재에 대해서 감사일기 쓰지 말고 미래를 앞당겨서 감사일기를 한번 써봐요. 미래를 앞당겨서. 아, 대한민국 전체에 첫 만남 NLP 치유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NLP 전문가로서 첫 만남 심리가족 촉진자로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이 첫 만남의 시스템으로 사랑의 에너지를 키우고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앞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앞당겨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 가정하에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일기 쓸 때 꼭 미래를 하나 포함시켜요. 미래를 포함시켜 감사일기 써요. 그러면은 이 언어의 힘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일단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2003년부터 지금 20년 동안 줄기차게 매일 아침마다 글을 쓴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아는 거죠. 저의 무의식에 완전히 이거는 뭐 박혀도 수천 번 박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저한테 이 NLP적인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NLP와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NLP를 버리라는 거는 저한테 그냥 감옥에 가라는 거죠. 이미 이렇게 무의식은 NLP에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K, 자, 신체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느낌. 지금 현재의 느낌을 최상의 느낌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은 과거,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거죠.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정상에 가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산을 오르는 그 과정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들 NLP를 좀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이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최상의 감정을 만들 필요가 있죠. 오늘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자, 행복한 결과를 만들까 보다 더 중요한 행복한 그 일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그 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요거. 어차피 여러분들 성공할 거잖아요. 그죠? 네. 성공할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성공하는 그 과정도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유방 선생님 말 잘할 거잖아요. 말 잘 안 할 거예요. 잘해야지가 아니고 잘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 할 거라면은 지금 그 긴장 떨림이 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도 즐겨야죠. 이게 힘들다가 아니라 이것도 재밌어야 되고 즐거운 일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즐거워야 된다. 이 순간이 즐거우면 미래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분이 잠재의식의 명령으로 연결되고 미래의 감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행복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요. 미래에 내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지금 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 현재의 기분을 최상으로 만들어. 정 안 되면은 춤이라도 추고 노래라도 부르고 지금 현재를 즐겁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무의식의 명령은 뭐냐면은 마음속 이미지를 그리고 지금 현재 말하고 귀로 듣고 글로 쓰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기분, 감정의 총체, 요게 무의식의 명령이 되고 내 미래를 결정한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지시 명령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2번 모든 지각을 통제하고 유지한다. 시작. 이제 이 무의식은 지각을 하는데 첫 번째 지각은 뭐냐면 오감이라는 것도 오감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죠. 자, 눈으로 보고 시각, 청각,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신체 감각 느끼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게 오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육감입니다. 육감.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막 그런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이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육감이에요. 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인 것 같아. 이것도 무의식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육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육감의 힘을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뭐 작곡가들은 꿈을 꾸고 일어나서 꿈속에 뭐가 있는데 이거 한번 그냥 옮기면 좋을 것 같아.
그 오선지에 옮겼는데 이게 최고의 위대한 음악 작품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느껴지는 대로 막 조각을 했는데 조각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되고 또 그림이 최고의 그림이 되고 이런 경우 참 많죠. 예술가들의 90% 이상은 육감을 활용했다. 에디슨 또한 이렇게 발명 있잖아요. 육감의 힘을 활용해서 발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육감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육감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시골에서 제가 올라올 때 그냥 서울만 가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공부를 다 할 것 같아요. 느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입학금만 대줘.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대학 다닐게. 그래서 올라왔거든요. 실제로 입학금을 대주는 제가 그 뒤로 돈을 안 갖다 썼다니까요. 고생을 좀 했죠. 이 육감이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거기 갔어요. 잘 돼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느낌은 거의 저한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느낌을 잘 받아들였을 때 저는 어김없이 성공을 했고 제가 원한 걸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식이 보내는 육감적인 느낌 있잖아요.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 내면의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 말씀드리고 세 번째에 이 무의식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바로 칠감이라는 건데요. 그럼 오감, 육감, 칠감. 칠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칠감을 잘 이해하세요. 칠감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배하는 감각인데요. 칠감은 바로 자아에 대한 감각. 더 나아가서 면역의 힘을 키우는 감각이 바로 칠감입니다. 자, 칠감은 쉽게 말해서 나에 대한 느낌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는 애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좀 가치 있는 존재야? 난 좀 멋진 사람이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큰일을 할 것 같고 이런 막연하게 좋은 느낌. 그 느낌이 좋다면 여러분들 자아는 긍정적이고 그 자아가 긍정적이라면 면역 기능도 강해지죠. 그럼 몸이 건강해져. 근데 왠지 모르게 나는 못났고 난 죽어야 될 것 같고 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난 것 같고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아의 감각이 부정적이니까 면역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이 이제 부정적으로 면역이 약해진다. 그래서 암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힘들어지죠. 그래서 자아에 대한 감각이 바로 칠감인데 이 모든 감각이 무의식에서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감을 활용하는 법, 육감을 활용하는 법, 칠감을 활용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시면 여러분들이 몸도 건강하게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칠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자, 에너지를 생산, 저장, 분배 및 전달한다. 시작. 자, 우리 무의식은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없애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이거 오링 테스트인데 손가락 이렇게 한번 잡아당겨 봐봐. 이렇게 손가락. 그럼 손가락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좀 예민한 사람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둔감한 사람 좀 약할 수 있지만 자, 나는 내가 좋아라고 외치면서 당길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좋아. 자, 다시 나는 내가 좋아. 이 힘하고 나는 나를 죽여버리고 싶어. 나는 나를 죽여버리고 싶어. 자, 이렇게 나한테 욕을 하면서 하게 본 거지. 자, 차이가 있나요? 있죠. 나는 내가 참 좋아라고 할 때 힘이 굉장히 좀 강해요. 나는 나를 죽여버리고 싶어. 난 내가 너무 미워. 이럴 때 힘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무의식 안에 부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또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를 본다면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줬을 때 그때 힘이 생겼어요? 힘이 빠졌어요? 힘이 생겼죠. 너는 정말 착한 애구나. 너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럼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는 왜 이렇게 사고 뭉치냐? 왜 사고만 치고 다니냐라고 꾸지람을 했을 때 힘이 많이 빠졌죠. 이런 상벌 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에너지를 얻는 것이 무엇이고 에너지가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에너지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오늘 할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 몸살인데 불구하고 오늘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내가 이 목표만 이루면 회사에 진급을 하고
자, 연봉이 2배로 올라가고 그런 강한 어떤 목표의식이 있다면 감기 몸살이 어떻게 될까요? 심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근데 반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아 이제 일 다 끝났네 이제 좀 쉬어야지 라는 순간 몸살이 아주 도저스 2배, 3배로 몸이 아픈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 마음에 의해서 마음의 힘에 의해서 똑같은 몸살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강한 목표를 갖거나 강한 욕구를 갖거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 에너지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인생의 자포자기를 할 때 에너지는 빠지게 돼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암에 걸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 암에 걸린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암에 걸리기 한 3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 죽고 싶어. 내가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말을 많이 했거나 그런 생각을 많이 반복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빠지겠죠. 에너지 빠지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당연히 암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빅터 프랭클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죽음의 수용소조차도 병에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는 살아서 반드시 우리 아들을 만날 거야. 나는 살아서 반드시 우리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볼 거야. 심지어는 이런 것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단에 지금 꽃이 필까 말까 막 이제 꽃몽우리가 될 때 나는 반드시 내가 내일 살아서 이 꽃몽우리가 꽃을 피우는 거 난 보고야 말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짧게는.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랑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조차도 병에 걸리지 않고 또는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그런 힘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주는 그 자원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시고, 자,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또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만드세요. 그러면 에너지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본능을 유지하고 습관을 만들어낸다. 시작. 운동을 유지하고 습관을 만들어낸다. 15번도 같이 봅니다. 습관을 몸에 붙이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다. 시작. 16번에 끊임없이 보다 많이 추구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시작. 보다 많이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자, 20번을 보세요. 최소 노력의 원리에 따라 작용한다. 시작. 여기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봅니다. 지금 우리 무의식은 본능을 유지하고 습관을 만들어내고 무의식은 최소 노력의 원리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은 그리고 끊임없이 보다 많이 추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의식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습관이 일단 만들어져야 돼.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은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 습관 이꼴 패턴, 또 다른 말로 프로그래밍. 자, 습관, 패턴, 프로그래밍 같은 말인데요. 일단 습관, 패턴,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면 보다 많이 반복하도록 보다 많이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죠. 자, 습관된 대로 반응을 한다 이 말. 마치 이런 원리죠.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는 게 쉬워요, 멈추는 게 쉬워요? 그쵸.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는 게 쉽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늦잠 자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늦잠 자는 게 쉬울까요?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늦잠 자는 게 쉽다 이 말이에요. 예? 발표 불안도 같은 원리예요. 발표 불안이 프로그래밍 된 사람은 불안한 게 쉬우냐 편안한 게 쉬우냐 이 말이에요. 불안한 게 쉽다 말이에요. 과거에 많이 반복한 것들이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지. 마치 기관차가 달리고 있으면 달리는 게 에너지가 적게 들어. 멈추려고 하면 브레이크 잡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안 하려면 이게 힘들어. 우리 과식 폭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과식 폭식을 계속 해본 사람 과식 폭식하는 게 편안해요. 갑자기 과식 폭식을 멈추려고 하면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패턴을 깨트리기 힘들어. 2배로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은 최소 노력의 원리에 작용하거든요. 힘이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20번에.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다루려면 나 자신 습관 패턴을 잘 보셔야 돼.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멈추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뭐지?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 이게 부정적인 습관이 뭔지를 봐야 돼요. 왜 내가 계속 아침에 늦잠 자고 있지? 왜 내가 계속 저녁 7시에 계속 많이 먹고 있지? 야식하지? 폭식하지? 이걸 이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알아차려서 이걸 끊어야 돼. 그래서 패턴 인터럽션.
패턴 깨트리기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패턴을 깨트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 자 25번 보세요. 습관을 뭐 고치기 위해서 반복이 필요하다 그랬죠? 깨트리는 것도 반복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걸 하는 것도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인데 앞서 제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에서 21일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21일 21번 21번 정도를 반복을 해버리면은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뀐다. 그리고 두려움도 편안한 즐거움으로 바뀐다.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을 깨트리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들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에 새 살 때 습관대로 그냥 80세까지 사는 겁니다. 가난도 습관입니다. 가난도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가난도 질병이라고 이미 그 질병 코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비만도 질병이에요. 비만.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살찌는 사람 살찌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이 찌는 패턴, 그 편안한 패턴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게 과연 음식 한번 뭐 저기 우리가 먹어서 인체 정화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이게 될까요? 네? 작심삼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식이요법이나 뭐 다이어트 코칭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 그래서 우리 처음 상담할 때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얼마나 변하기를 원합니까? 변하면 어떤 게 좋죠? 얼마나 좋죠? 이런 걸 따져서 충분히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래서 정말 변화하겠다는 강한 결단을 내리게 만들어야죠. 그 결단을 내리기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NLP나 체면이나 치료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습관 힘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 17번을 보면 전체로 통합된 하나의 단위가 될 때 가장 잘 기능한다 그랬죠? 17번. 우리가 이게 무의식 패턴을 바꾸려면은 전체로 통합된 단위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신경 논리적 수준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많이 보는 그림이죠. 어떤 행동을 바꾸려면은 정체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체성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행동을 바꾼다라는 건 일시적인 변화라는 거야. 정체성의 변화가 없는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크게는 이 영성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죠.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스피치 미용 강사이다, 동기부여 강사이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나와야죠. 그러면서 같이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더 크게는 나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강의를 통해서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비전이 나온다면 더 좋겠죠. 내면에 이 영성, 정체성,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면서 행동 훈련을 같이 한다면 훨씬 빠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스피치 훈련만 하는 사람보다 스피치 훈련을 하면서 정체성 차원의 NLP 훈련을 하면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저는 중국의 공산당을 중국의 공산당들이 미군 스파이들을 어떻게 미군 참 포로들을 어떻게 스파이로 만드는가, 이게 참 재미가 있었는데, 우리 내 안에 잡는 그 연합계를 책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중국 공산당들은 미국 포로를 잡으면은 절대 고문을 하거나 이렇게 얼차려 주거나 이렇게 힘들게 안 한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유수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매일 두 편의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은 자본주의의 극심한 폐해적인 영화, 하나는 사회주의의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 대한 독후감을 쓰게 하는 겁니다. 매일 그 두 편의 영화를 보고 독후감을 써야 돼요. 나중에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공산주의 이론 있잖아요. 막스 이론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이론을 영어로 번역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번역한 것을 발표하게 만들고 강의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자, 나는 공산주의자다 라고 성명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6개월 이후에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이제 당신 내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요. 여기 있어도 좋고 돌아가도 좋아요. 뭐든지 좋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돌아가거나 스파이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자를 만들어.
저희가 그 대학 다닐 때도 우리가 학생 운동을 그렇게 했어요. 학생 운동 사회과학 도서를 공부하고 발표하는 과정이었어요. 예? 지하스쿨 했어. 지금 잘 문재인 정부의 뭐 임종석이나 이런 애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신문방송학과니까 사회과학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과대표부터 해서 뭐 학생장부터 해서 이제 전부 뭐 학생 운동권인데, 자 매주 책을 읽어야 돼. 뭐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마르크스주의 이걸 읽고 그 다음 주에 누가 발표하고 거기서 또 비판하고 토론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운동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운동가가 되죠. 이게 돌 던지는 거예요. 자, 정체성 차원의 가치 신념 차원의 그런 가치와 신념을 가져버리면 행동은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의해요. 동기부여 강의하고 NLP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전문가고 행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전문가야.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면서 머릿속에 나는 치유 변화의 전문가예요. 이런 NLP를 통해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사람이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러분, 계속 세뇌시키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강의를 잘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좋은 걸 세뇌시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불행하게 살아라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제가 세뇌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세뇌라고 이미 NLP 기본 원리를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도 좋아서 이게 오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정체성 가치관이 바뀐다면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죠. 따라가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NLP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NLP 공부하면 정체성이 바뀌거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영성 차원의 비전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외형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아주 쉬워져요. 예.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는 겁니다. 예? 정체성 차원의 큰 사명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보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는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백날 스피치 교육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정체성, 가치, 신념 차원의 멘탈 훈련을 하면서 스피치 훈련을 하면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18번 상징적이다 시작. 우리 무의식은 은유 비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의 무의식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은 직설적인 말을 하지 말고요. 은유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은 그 사람의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NLP를 설명할 때 제가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 많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많이 드는 거예요. 자, 나를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나 자신을 알고 싶으면은, 나를 비유를 해보세요. 나를 동물에 비유해보고, 식물에 비유해보고, 자연현상에 비유를 해보고, 역사적 인물에 비유해보고, 영화에 비유를 해보고, 스포츠에 비유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식물에 비유한다면은, 너티나무에 너티나무. 아낌없이 주는 너티나무에. 제가 첫 만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낌없이 막 주자. 저는 너티나무와 같은 존재고요. 동물로 보면은 저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닭장 속의 독수리를 닭장에서 탈출시켜서 하늘을 비상하게 만드는 독수리. 내가 날 수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날 수 있습니다. 제가 NLP 트레이너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NLP 트레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저는 제가 독수리를 날아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뭔지 아세요? 정동이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입니다. 바다는 모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죠. 여러분 마음에 모든 오염된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저는 치유사고 변화 코치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세상 모든 걸 밝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두운 마음을 제가 완전히 밝혀서 밝고 환한 희망찬 마음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이제 또 직업적인 사명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보잖아요. 나를 어떤 식물, 동물, 자연현상 다양한 비유를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사명이 뭐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뭐고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세요. 나를 식물에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식물과 비슷할까? 그 이유는 뭐지? 나를 동물에 비유하면 나는 어떤 동물에 비슷할까? 그 이유는 뭘까? 자연현상에 비유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비유한다면, 노래에 비유한다면, 영화에 비유한다면 비유할 게 참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해봐. 내가 누구인지 물어봐봐요.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비유적으로 질문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오행자 선생님, 자 식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식물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기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 거기도 너티나무네요. 저분 그래서 저는 처음 제 그 인터넷 닉네임이 처음에 행복한 나무였어요. 아마 행복한 나무 맞아. 이렇게 이제 여기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오행자 선생님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김원주 선생님은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과 많이 비슷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아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그렇게 한번 던져보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은 상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과 잘 소통하려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말을 할 때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무의식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뒤에서 제가 많이 다뤄드리겠고, 그 다음 19번에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시작.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무의식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빈 공간을 싫어한다는 게 뭐냐, 빈 공간을 개인적인 의미로 채우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누군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막연하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개인적인 의미로 구체화시키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사랑은 막연하잖아요. 맞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맞아. 내가 첫사랑이 그랬어. 두 번째 사랑도 그랬어. 뭐 이렇게 자기만의 개인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첫 결혼도 실패했잖아. 눈물의 씨앗이 맞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힘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죠. 자, 반대로 우리가 또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가능합니다. 아셨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다, 자원이 있다, 다 막연하죠? 근데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누가 선택합니까? 듣는 사람. 듣는 여러분들이 선택합니다. 아, 맞아. 난 이번에 뭐 내가 프로젝트를 성공할 거야. 난 강의를 잘할 거야. NLP 코치가 될 거야. 다이어트 코치가 될 거야. 구체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채운다. 그래서 무의식과 소통을 하려면 추상적인 말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추상적인 말, 포괄적인 말, 막연한 말, 이런 말에 익숙해지면은 듣는 사람의 무의식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밀턴 모형이라는 언어학법을 배우게 되는데, 밀턴 모형은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학법이에요. 이 19번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네. 점쟁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예, 점쟁이 합법이기도 합니다. 잘 이해해요. 점쟁이 합법, 정치인의 합법이에요. 점쟁이가 이렇게 하죠.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죠? 이렇게 물어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러면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럼 힘든 일이 있었죠?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죠? 맞아. 이번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럼 힘든 일이다. 맞아. 우리 부부싸움했어. 이 개인적인 의미는 누가 선택했죠?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점쟁이는 이렇게 이제 마음 뜨보기를 하죠. 이번 올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네. 올해 큰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네. 이렇게 넘겨짚어서 이야기하죠. 근데 구체적인 것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점쟁이 합법일 수도 있고, 정치인의 합법. 정치인들이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NLP도 이제 이 추상적인 좀 포괄적인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런 합법이 뒤에 이제 밀턴 모형의 19가지 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익히면 무의식, 상대방의 무의식에 체면을 걸듯이 긍정적인 의미를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정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무의식은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하다. 이른바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긴장해야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단어에 더 민감하니까. 긴장하지 말아야지는 긴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두 번째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야지, 다른 말로 긴장해야지.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이 말은 다른 말로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봐야지. 같은 말이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극복해야지, 없애야지. 이거는 반대로 해야지. 자, 그 말은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항상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긍정히 말을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하셨죠? 네.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해 긍정히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1분까지 빨리 좀 진행을 했어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근데 이걸 중간에 끊고 다음 주에 하면 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 좀 초과한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